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민간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 대가에 따른 이른바 투자 계획서입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핵을 미국으로 옮겨와 폐기하자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시장을 개방하면 외국 자본의 투자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80년대 동구권 사례를 들며 북한의 인프라와 서비스 산업 등을 선점하면 투자 가치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오는 18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파행 42일 만입니다. 오늘 자정까지가 시한인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가 곧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제주시에서 열린 제주지사 후보 토론회 도중 주민 한 명이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과 팔을 폭행했습니다. 가해자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42일 동안 단식해온 성산읍 주민 김모 씨로 폭행을 한 뒤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팔을 자해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삼성바이오가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기내 1등석에서 난기류 경고 방송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고 방송을 하면 기내에서 하던 게임 화면이 자꾸 끊긴다며 좌석으로 직접 찾아와 말로 안내하라고 했던 겁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터키 항공 여객기와 충돌했습니다. 터키 여객기의 꼬리 날개가 잘려나가고 아시아나 여객기의 날개도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50주년을 맞이한 계룡산 아래쪽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상업시설이 1년 넘게 버려져 있는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난개발로 훼손된 계룡산 주변 실태를 고발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과 같은 번영을 약속한다. 북한 사람들도 고기를 먹고 살게 해주겠다.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나온 이런 얘기들은 북한을 움직일 것인가? 듣기에 따라서는 만감이 교차할 수 있는 말들인데 이런 말들로 대변되는 미국의 당근 전략은 당연히 채찍 전략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연일 북한 경제 지원 계획을 업그레이드해가면서 쏟아내는 한편으로는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요구를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 것이죠. 북미 회담이 끝나고 핵을 포기한 북한은 정말 자본의 각축장이 될 것인가? 오늘 뉴스룸이 짚어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조건부 투자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Private sector Americans coming in to help build out the energy grid, to work with them to develop infrastructure, all the things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need, the capacity for American agriculture to support North Korea so they can. 전력과 인프라, 농업 이 세 가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우선 목표로 세운 경제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이를 정확히 짚어 말한 겁니다. 또 북한을 도와줄 미국 농업의 능력 등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플러스 알파의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남한과 견줄 만한 진정한 경제 번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며 사흘 전에 했던 자신의 발언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는 북미 양측의 주고받기는 전광석화 같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1일 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지원을 언급하자 곧바로 하루 만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고 또 하루 만에 미국이 투자 밑그림을 내민 겁니다. 미국은 다만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북한이 X를 주면 미국이 Y를 주는 단계적 동시적 제안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더 크게, 다르게, 빠르게 되길 원한다고 했고 정상회담까지 한 달 동안
엄청난 일이 남아있다며 추가 협상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반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경제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한 이행 지침까지 내놓고 있는데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도 제거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PVID가 반드시 이행돼야 할 목표인지 묻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저없이 답합니다. Right, and that's something that has to happen before the benefits start to flow. 그러면서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하는 건 물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문제도 재차 거론했습니다. It's going to require some discussion with North Korea. They're going to have to reveal all of their locations. They're going to have to allow open inspection. The international. 볼턴 보좌관의 이런 발언은 북한 압박용인 동시에 국내용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인권이라든지 생화학 무기라든지 이렇게 강경한 어젠다들을 자꾸 던짐으로써 회담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미국 보수층의 우려 같은 것들을 좀 불식시키려고 하는. 볼턴이 계속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북한 측이 한때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폼페이오 김영철 간 협상 라인은 비교적 원만히 가동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나오는 이런 투트랙의 전략은 북한과는 어느 정도 통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인가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워싱턴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정효식 특파원. 자, 이른바 빅딜이 상당 부분 근접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은? 네, 일단 양측의 반응을 보면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폭스뉴스에 김 위원장이 미국 국민들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예. When I said earlier this week that I think Chairman Kim shares the objectives of the American people, I'm convinced of that. Now the task is for President Trump and he to meet to validate the process.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9일 김 위원장과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담긴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고 토의한 문제들에 대해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폼페이오 말대로라면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정상 간 합의만 남은 셈입니다. 예, 미국이 제안한 경제적 보상 방식이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이 아니라 민간 투자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유일까요? 대북 지원의 납세자의 돈, 즉 세금을 직접 쓰지 않겠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대표적인 게 클린턴 정부가 제네바 합의로 대북 중유 식량 지원에 세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퍼주기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예, 보상 방식도 민간 투자로 과거 정부하고 차별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비핵화 담판의 성과를 빨리 내고 싶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런 측면도 강합니다. 빠른 비핵화를 위해 빠른 보상 방식을 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대북 예산 지원을 하려면 의회 심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집행하는 도중에도 의회 결정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민간 투자를 허용하는 건 제재 완화와 함께 대통령의 행정 권한으로 곧바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입니다. 예. 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핵무기까지 통째로 이렇게 미국에 다 넘기면서 보상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고 의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협상이라는 게 늘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보상 시점은 아직 북미 간의 이견이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나 볼턴 보좌관은 빠른 비핵화가 되면 보상도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며 설득을 하지만 북한으로선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예. 이와 관련 요미우리 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이 비핵화를 끝내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북미 간 포괄적 합의를 할 경우 중간 단계에서 중국이 경제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선 비핵화 후 보상이 합의대로 이루어질지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예. 이달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염려를 해소하면서 합의의 강제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겠죠.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미국이 비핵화 이후에 북한에 대한 경제 보상 밑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나오면서 북한에 대한 투자가 과연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또 북한 개발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산업전략본부장 백흥기 박사를 모시고 잠깐 좀 이 문제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얘기가 이렇게 마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북미 회담 이후에는 이런 문제는 돌이키기 어려울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속도를 빨리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북한판 마셜 플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셜 플랜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그 과거에는 일방적인 원조 위주였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민간 주도형의 투자를 유도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국가 리스크를 좀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예를 예. 들어서 맥도날드가 북한에 들어간다 그래서 뭐 북한 경제가 바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맥도날드가 돈을 벌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떤 이런 신호를 주면서 국제기구의 어떤 투자 자금이나 민간 자금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너네 안심하고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신호를 주고 즉 물꼬를 튼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과거의 그 마샬 플랜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의 확산을 좀 이렇게 막기 위한 것. 예.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으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어떤 그 경제 개발 부흥을 위해서 기반을 좀 마련해 줄 그런 물꼬를 트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기업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서 이득이 남아야 뭘 움직이는 것일 텐데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사실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비즈니스맨이잖아요. 트럼프에게 북한은 어떤 투자에 좋은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북한 같은 경우에 잠재력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다들 관심이 있는 게 이제 광물 자원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그렇죠. 예전에 그 광물자원공사가 저희 광물자원공사가 그 북한의 광물 매장량을 추정한 적이 있었는데 예. 한 10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경 원 이상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막대하군요. 근데 뭐 석유를 파내든 철광석을 파내든 간에 전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발전소를 지어야 되고 도로도 놔야 되고 철도도 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백두산 관광을 간다. 예. 그러면은 근처에 있는 비행장도 사실 보수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SOC 수요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해서 저희가 이제 개성공단의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북한의 그 저렴하고 양질의 그 노동력을 활용한다면은 저희가 생산기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예. 사실 북한이 뭐 국민소득 1,000달러 미만으로 상당히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예. 지금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평양시내 한 350만이 이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 휴대전화 요금이 북한 그 월 평균 임금 이상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여기에다가 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중국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뭉치를 들고 다니는 그런 상인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경협이 확대되고 예. 발전이 이루어진다면은 어느 정도의 그 소비 시장도 알겠습니다. 여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네네. 미국이 선점하도록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네. 여태까지는 중국이 우선권을 어찌 보면 가지고 있었는데 각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광물 자원을 중심으로 중국이 많이 선점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북한이 개방이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속으로는 좀 떨떠름할 수밖에 없죠. 독점할 수 있는 거를 경쟁을 통해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예.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뒤집어 보면 예. 그 중국의 그 시진핑 정부의 그 역점 사업인 1대1로 같은 경우에 지금 그동안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서쪽으로만 계속 개발이 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번 기회로 인해서 그 1대1로의 그 완성 또는 예. 그 성공을 위한 어떤 교두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결국에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본인들의 그 이익에 수반되는 그런 어떤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북미 회담 이후에 이것이 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북한은 본의 아니게 서방 자본의 가축장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현재 북한의 경제 수준이 남한의 한 30분의 1 정도, 30분의 1 수준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제를 이제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그 잠재적인 그런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경제 수준을 어느 정도 이끌려면은 남한 정부의 어떤 주도 하에서 국제 협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마샬 플랜은 상당히 그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미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제재를 푸는 걸로 이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도 일단 쉬운 것부터 기존의 어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하고 보다 이제 구체적인 경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성한다거나 구체적인 그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간 다 틀어막는 상황에서 이제는 마샬 플랜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긴 합니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까지 언급되기 시작한 데 대해서 청와대는 북미 간의 대화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미국이 구체적인 비핵화 방식 또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긍정적으로 우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핵심 관계자는 비핵화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투자 계획부터 언급이 되는 건 빠르지 않냐는 질문에 우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면서 압축적으로 이뤄지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 막교한 성격이고 국제사회와의 정상적 교류도 체제 보장의 일환이기 때문에 대북 지원, 투자 등의 언급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이런 계획에 북한도 동의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청와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습니까? 네,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직후 이 같은 계획이 잇따라 나오는 것으로 볼 때 북한과의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파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간의 경제협력 문제도 예상보다 빨리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북 투자 언급 등으로 우리 정부와 청와대도 남북 경협 재개 관련 논의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오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발전의 새로운 축이 만들어지면 관련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도 1980년대 개혁 개방을 진행한 동구권 사례를 들면서 비핵화 이후 북한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자본이 일제히 들어갈 것으로 본다. 고 전망을 했습니다. 각종 인프라와 서비스 산업 등이 전무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 관련 시장을 선점하면 큰 이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공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3가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비핵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의미, 그리고 또 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북한이 성의를 보여줬다는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백악관 그리고 청와대 취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미 간의 비핵화와 경제 지원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북미 간 논의에서 새롭게 떠오른 내용이 이 시점에선 핵물질 반출 내용인데 핵실험장 폐기뿐만이 아니라 핵물질을 아예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미국이 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핵 반출 장소로 미국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를 공개 지목했습니다. Getting rid of all the nuclear weapons, dismantling them, taking them to Oak Ridge, Tennessee. It means getting rid of the uranium enrichment and plutonium reprocessing capabilities. It means addressing the ballistic missile issue. 북미 관계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9일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핵 반출 문제를 북측에 제안하고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예와 불능화, 검증과 사찰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신뢰 장치로서 핵 반출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핵 반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인 2020년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는 플랜과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체제 보장과 군사적 위협 해소 시점과 맞추는 것과는 별개로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미국 오크리지 외에도 영국이나 프랑스 등이 유력한 반출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존 볼턴 보좌관이 언급한 오크리지 핵시설은 2004년 리비아 핵 폐기가 마무리된 장소입니다. 여기에 리비아 핵 부품이 실려와서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살펴보기도 했죠. 이 시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핵 개발을 진행했고 건립 초기에는 지도에 나오지 않아서 비밀도시 또는 원자폭탄의 고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리비아의 핵무기 부품을 살펴봅니다. 리비아 핵 폐기를 알리려고 2004년 3월 공개된 장면입니다. 이곳은 미국 테네시주의 오크리지 핵 저장소입니다. 미국은 리비아의 핵 부품과 물질 등 25톤을 모두 실어와 동결했습니다. 미국은 2010년 칠레의 우라늄도 실어와 여기에 저장했습니다. 오크리지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이 독일에 맞서 핵을 개발하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가동한 곳입니다. 인구 밀도는 적고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은 뛰어나 핵 연구와 저장, 폐기에 적합한 장소로 꼽혔습니다.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Y12에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 리틀보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비밀 핵 개발을 위해 건립 초기엔 지도에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밀 도시 원폭의 고향으로 불립니다. 오크리지 핵개발 시설은 이제 핵 저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2004년 국무부 차관으로 일하며 여기서 리비아 핵 폐기를 주도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계획에서 일본 언론을 참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일일이 휘둘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불쾌하다는 반응이죠. 북핵 사찰 비용을 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비핵화 검증 주체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 답할 입장이 아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취재 대상에 일본 언론이 제외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한의 언동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이례적인 표현도 썼습니다. 北朝鮮の言動の一つ一つに振り回されることなく、我が国の立場に基づき、毅然として対応すべき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 국제사회와 연대해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비핵화談判 구도에서 역할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특히 북한의 발표는 아베 총리가 IAEA 사찰 비용 지불 의사를 밝힌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일본이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일본은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미일 정상회담을 2차례나 계획하는 등 재팬 패싱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정부 측에 북한이 일본을 배제한 의도가 뭔지도 질문했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서도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강조한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가를 물은 겁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이번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를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김태형 기자하고 박현주 기자가 취재 중인데 오늘은 김태형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뒤로 보이는 곳이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 가운데 한 군데죠? 그렇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유력한 후보지 중 한 곳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건너편입니다. 제 뒤로 이 대관람차가 보이는데 그 바로 옆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입니다. 이 밖에도 샹그릴라 호텔과 이스타나 대통령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선 준비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직전에 아시안 안보회의가 열려서 이 상당수 인프라가 잘 갖춰진 샹그릴라 호텔이 유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회담 직전에 이 장소와 시간이 공개되는데 이는 보안상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싱가포르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돼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김태형 기자하고 얘기하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용 중계 장비를 가지고 곧바로 지금 저하고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여러 가지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이 장소가 결정이 됐는데 발표만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상회담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쪽 관계자들이 지금 싱가포르에는 많이 와 있습니까? 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첫 해외 일정입니다. 이 때문에 현지 경호와 보안에 각별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이곳 현지 외교 소식통들의 설명입니다. 이미 상당수 북한 정보당국 관계자들이 이곳에 사전 답사를 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도가 바뀐 것 아니냐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데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이 취재진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는데 주말이 지나면서 특히 오늘 오전에 이 취재진의 접근을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신중하고 동의가 오면 그때 오십시오. 얘기할 만큼 얘기 드렸습니다. 예. 북한뿐만이 아니라 미국 역시 백악관 관계자라든가 정보당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겠죠. 그렇습니다. 미국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전에 경호인력과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보내서 사전 답사를 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역사상 첫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측에도 이와 관련해서 문의를 했는데 아마도 이 보안상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 관계자도 대통령 순방 시 우리도 경호 담당 선발대를 보내서 다 확인하는데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경호나 보안 문제에 있어서 두세 배는 더 철저하다. CIA 등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자체 프로세스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정보당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취재진이 상당히 몰려들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때도 전 세계 취재진 3천여 명이 일산 킨텍스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엔 남북 정상회담 때보다도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 각지의 취재진들이 훨씬 더 많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인 프레스 센터는 킨텍스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전시장을 갖춘 선택시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많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 도시 규모에 비해서 이 숙박시설이 넉넉한 편인데 이미 다음 달 12일 전후로는 상당수의 호텔이 예약이 마쳐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은 오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폭파시켜서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갱도를 무너뜨릴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핵실험이 실시됐던 갱도가 있고 아직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갱도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갱도에 대한 접근이 다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이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팩트체크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유선혜 기자입니다. 풍계리엔 최소 4개의 갱도가 있습니다. 북쪽엔 1차 핵실험 뒤 무너진 1번 갱도와 2차부터 6차까지 5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2번 갱도가 있습니다. 남쪽과 서쪽엔 새롭게 만든 3, 4번 갱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변수는 최근에 핵실험이 진행된 2번 갱도입니다. 폭파 전에 갱도 내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검증엔 최소 몇 달이 소요됩니다. 북한이 풍계리 만탑산 위쪽에 기폭실의 좌표를 공개하면 그 지점을 뚫고 들어가 내부 시료를 채취해 분석해야 합니다. 이번 갱도는 6차 핵실험 과정에서 이미 갱도 상당 부분이 무너졌고 반복된 핵실험으로 주변 지반도 약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갱도는 시간을 두고 사찰관의 검증을 받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핵실험이 진행되지 않은 3, 4번 갱도의 경우 그 구조를 공개한 뒤에 파괴하는 것이 검증에 더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3, 4번 갱도 폭파 전 내부 설계를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비핵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여야가 오는 18일 특검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파행 42일 만에 합의입니다. 오늘 또 다른 관심사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원들의 4지간 처리였습니다. 그래야 보궐선거가 가능하죠. 오늘 자정까지 처리가 안 되면 거의 1년간 4개 지역이 공석으로 남아있게 될 처지였는데 국회 정상화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임소라 기자, 지금 뒤에 본회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안에서는 관련 사직서 처리를 위한 관련 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24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곧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는 18일에 추경안하고 드루킹 사건 특검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홍영표, 김성태, 김동철, 노회찬 4명의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따라서 여야는 오는 18일에 드루킹 특검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같은 결과를 추인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으로 파행됐던 국회는 42일 만에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예. 당초 특검안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합의를 하게 됐습니까? 네, 현재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특검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서 야3당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특검 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안을 위한 특검안으로 정해졌습니다. 야당의 요구인 특검 법안이 받아들여지는 대신 김경수,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등의 표현이 법안 이름에서 빠졌습니다. 예. 수사 범위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들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그리고 2번째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당초 야당에선 특검 수사 대상에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오늘 합의안을 보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명시해서 넣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제주에서 열린 제주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제2공항 건설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원 예비후보를 폭행한 사람은 공항 건설을 반대한다면서 42일 동안 단식을 했던 성산읍 주민이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게 달걀을 던집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원 예비후보의 뺨을 때립니다. 옆에 있던 다른 예비후보와 사회자가 이 남성을 붙잡습니다. 원 예비후보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제2공항 관련 도지사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주 벤처마루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원 예비후보를 포함해 제주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5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원 예비후보를 때린 사람은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경배 씨입니다. 김 씨는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42일 동안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팔목을 그었습니다.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입건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예, 아무튼 지방선거는 꼭 한 달이 남았는데 어제 오늘 나온 7개 시도의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이렇게 폭행 사태가 빚어진 제주만 빼고는 1, 2위 후보 사이의 격차가 컸습니다. 안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저 6.1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예상됐던 부산과 경남입니다. KBS와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경남의 경우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6.2%, 한국당 김태 후보가 27.8%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은 격차가 더 큽니다. 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51.8%로 한국당 서병수 후보보다 30%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접전이 벌어졌던 수도권에서도 1, 2위 간 격차는 큽니다.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이 53%를 기록해 안철수, 김문수 후보보다 30%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6.9%를 기록한 반면 남경필 후보는 17%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에선 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46.3%로 한국당 유정복 현 시장은 18.3%였습니다. 충남을 살펴보겠습니다. 충남에선 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46.8%로 한국당 이인재 후보보다 26.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제주에선 선두권 후보들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집계됐습니다. 뉴스원 제주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42.1%, 민주당 문대리 후보가 37.1%로 두 후보 간 격차는 5%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 원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예, 잠깐 좀 예고를 해드리고 넘어가자면 저희들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서울과 경기 후보들에 대한 토론을 실시합니다. 6월 4일 월요일이죠. 6월 4일 월요일에는 경기지사 선거의 후보 토론, 그리고 6월 5일 그 다음 날에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토론을 뉴스룸이 끝나자마자 바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를 향해서 쏟아내는 말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까지 한국당 공격의 최일선에 서면서 양당이 잇따라 열고 있는 필승대회는 상대당에 대한 성토회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상대당 대표에 대해 비난을 쏟아냅니다. 이는 시대착오적인 막말로서 외교적인 결례와 망신을 초래하는 매우 위험하고 유치한 발언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입에 담지도 못하는 그런 막말을 주말 내내 퍼붓습니다. 깨끗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을. 지난 11일에 각자 열었던 필승 대회 때 대표들이 했던 말을 서로 비판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생을 풀어야 하는데 민생을 인지로 잡고 평화를 재를 뿌리면서 일은 하지 않은 채 국회 마당에 텐트를 치고 드러누웠습니다. 6월 12일 날 미국 정상회담한다고 오늘 발표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지방선거 전에 정상회담 해달라고 사정을 했겠습니다. 두 대표는 어제도 필승 대회를 공격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야당 지도자가 이게 배알이 꼴려서 못 보겠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어서. 북한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북한이 민주당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필승 대회를 통해 추 대표까지 공격 최일선에 서면서 양당 대표까지 참전한 썰전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문제. 이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삼성 승계 문제의 뇌관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분식 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오늘 참여연대가 제기한 문제들을 박빙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 가치를 장부가 3,300억 원에서 시장가 4조 8천억 원으로 재평가해 공개한 건 2016년 초입니다. 4년 연속 적자였던 삼성 바이오는 가치를 높여 그해 11월 코스피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삼성 측은 가치를 바꾼 근거로 안진 회계법인의 평가를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참여연대는 당시 안진 회계법인의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5년 5월쯤 안진 측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성장성을 이유로 삼성 바이오 가치를 19조 3천억 원으로 평가했지만 석 달 뒤인 8월엔 6조 8,500억 원으로 봤습니다. 2015년 5월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19.3조로 평가하였다가 불과 3개월 만에 6.85조로 평가하였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당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구 ISS는 삼성 바이오 가치를 1조 5천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안진 회계법인의 평가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안진 측이 제시한 두 회사 합병 비율은 1대 0.38로 실제 합병 비율인 1대 0.35와 유사합니다. 이 비율은 제일모직과 그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참여연대는 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 가치를 고평가한 것으로 결론난다면 이 부회장에게 유리했던 합병 비율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삼성바이오 개인 투자자들도 분식 회계로 피해를 입었다며 감리위원회가 열리는 17일부터 집단 소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지금 금융감독원은 삼성과 전선에서 대치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서 모기업인 삼성물산의 회계장부에 대한 조사에도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분식회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나아가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된 감리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물산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회계 부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물산의 회계 처리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고의적인 분식인지 단순한 실수인지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삼성물산은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정점에 있는 회사라 감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나 2015년 제일모직 합병 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삼성물산은 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여서 감리가 진행되면서 연계성을 따져볼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유리한 합병 비율을 산정한 걸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들여다볼 여지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최대 주주는 제일모직이었고 합병 이후엔 합병 법인인 삼성물산으로 최대 주주가 바뀐 상태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기내 1등석에서는 비행과 관련한 경고방송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오면 기내 모니터의 게임 화면이 끊긴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항공은 실제로 경고방송 지침을 바꿨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난기류로 비행기가 흔들릴 때 대처 방안을 담은 직원용 안내문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래 난기류가 발생하면 모든 좌석에 경고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1등석과 비즈니스석에는 방송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시 적용하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조원태 사장 지시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조 사장이 게임을 하다 난기류 경고방송 때문에 화면이 끊기자 화를 냈다는 겁니다. 게임 집중하다가 이게 화가 났나 봐요. 화를 내면서 스블러스 사인 나면 개별 안내하라고. 승무원들은 이 같은 조치가 비행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승객들 무조건 벨트를 다 착용을 해야 돼요. 승객들도 조금 혼란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조 사장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모든 좌석에 방송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밀수와 탈세, 해외 재산 은닉 등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해외에 세워진 다스 자회사들이 사실상 차명 재산이란 지적을 받아왔죠. 정부가 이처럼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모두 환수할 방침입니다. 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이들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해외 재산 은닉과 탈세 행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개별 대응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 관세청, 검찰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산 환수 기관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오늘 정부의 이런 방침은 가깝게는 갑질 논란이 불거진 한진그룹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국세청 등이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와 탈세, 해외 재산 은닉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파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독일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온 최순실 씨나 다스의 해외 자회사들이 사실상 차명재산이란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국세청 등은 곧 이 같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합동조사단 설치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건네라고 지시한 사람이 자신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경찰은 드루킹의 카페 회원들이 김 전 의원에게 후원한 2,700만 원은 개별적으로 보낸 돈이었고 조직적으로 모금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의 한모 보좌관한테 500만 원을 건네라는 지시를 자신의 측근에게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드루킹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회계 담당인 파로스 김모 씨도 드루킹 지시로 500만 원을 준비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의 성격과 김 전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 중입니다. 앞서 돈을 받은 한모 전 보좌관은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등 민원 편의를 봐달라는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또 경찰은 드루킹의 카페 회원 160여 명이 김 전 의원에게 후원한 2,700만 원은 개인 계좌를 통한 것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소액 개별 후원이었고 드루킹이 돈을 모금해 전달한 증거는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뿐 아니라 다음과 네이트 등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공작을 벌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드루킹 카페 회원의 자택에서 압수한 USB에서 댓글이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9만여 건의 인터넷 기사 주소를 확보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다음과 네이트 포털 주소도 섞여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두 포털 사이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해당 기사들에 대해 자료 보존 조치도 요청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위가 벌어진다면서 참배를 취소하고 역에서 관련 단체와 유족들 면담만 하고 광주를 떠났습니다. 국방장관으로선 처음으로 유족들에게 사과했지만 광주 시민들과 군과의 거리는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입구에서 시민단체 등이 현수막 시위를 벌입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겁니다. 서 차관은 5.18을 왜곡한 5.11 위원회에서 활동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묘지를 참배할 예정이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 시위 때문에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광주 시민들하고 국방부 장관은 아직도 좋지 않은 분위기가 있구나 하는 것이 전체 국민들한테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하지만 일부 유가족들은 반발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어떤 상황에 돼 있다라는 자기 입지를 밝히고 자기 입장을 밝혀야 원칙 아닙니까? 묘역에서 하려던 5.18 단체 대표와의 면담은 광주 송정역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족 대표들에게 사과하고 군이 적극적으로 왜곡한 5.18의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직 국방장관이 유족 대표와 면담하고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9월 출범하는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전달했습니다. 국방부는 광주 시민들과 소통을 더한 뒤 오늘 무산된 참배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2016년이었습니다. 중국의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 등 13명이 집단으로 탈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들이 원해서 귀순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JTBC 스포트라이트 팀이 취재한 결과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기획한 일이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이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속한 변호사 9명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6년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의 종업원 등 13명이 귀순한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기획한 것이라며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고발 대상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과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집상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형법상의 강요죄, 그다음에 형법상의 체포감금죄 이런 부분이 범죄명이 될 것이고 당시 통일부는 이들이 자유의사로 남한에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JTBC 스포트라이트는 지난 10일 당시 종업원들을 데리고 입국한 지배인을 통해 국정원이 회유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혼자서 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너 같이 안 오면 북쪽 대사관에 널 신고하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지배인은 당시 입국이 20대 총선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총선. 그 선거를 이기겠다고 조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민주당은 종북 세력이다. 그래서 그걸 이기려고 자기네가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민변 측은 수사가 진행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해 추가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터키 항공 여객기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터키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 준비를 위해 활주로로 이동합니다. 이때 터키항공 여객기 꼬리 부분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오른쪽 날개가 부딪힙니다. 이 충격에 터키항공 여객기의 꼬리 날개가 잘려나가고 작은 화재도 발생합니다. 아시아나 여객기도 날개 끝부분이 파손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 현지 시각 오후 5시 30분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승객과 승무원 238명을 태우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장 영상을 본 국내 전문가들은 터키항공 여객기의 꼬리 부분이 활주로 쪽으로 나와 있었던 게 직접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정상적인 지상 활주 경로를 따라서 가는 도중이었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시아나항공에 큰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고가 나자 아시아나항공 측은 터키 현지로 대체 항공기를 보냈고 승객들은 15일 오전 12시 2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사흘 동안 훈련을 받고 집에 온 40대 소방관이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동료들은 현실에 맞지도 않는 과한 훈련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극도의 긴장감과 피로도로 과로사했다는 겁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진 소방서 46살 이정열 소방장의 연결식입니다. 아내와 어린 두 자녀도 눈물로 목이 메입니다. 이 소방장은 지난 10일 저녁 8시 반쯤 집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흘간의 고강도 소방 전술 훈련을 마친 직후입니다. 제천과 밀양 화재 후 부산소방본부는 지난달부터 2,300명 전 대원을 대상으로 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름 65mm의 대형 호스를 들고 9층 계단을 오르내리게 하는 등 과잉 훈련에 과로사했다는 지적입니다. 현장에서 필요해가지고 습득하는 게 아니고 누가 더 이렇게 오래 견디나. 간부 교관이 골프채를 들고 위협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훈련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리면 재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죽기 살기로 그냥 그게 압박이 돼가지고. 이 소방장이 숨지고 난 뒤 부산소방본부는 해당 훈련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소방본부는 일상적인 훈련을 반복했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순직으로 인정받을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냥 사망한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판단이 조금 안 되고 있거든요. 소방청은 부검 결과를 지켜본 뒤 진상 파악 등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에 걸린 30대 남성이 경찰을 차에 매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한 시민이 앞을 가로막고 차에 뛰어들어서 30m 정도를 가다가 붙잡혔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서 있던 흰색 차가 갑자기 달려갑니다. 운전석 문은 열려 있고
경찰 한 명이 매달린 채 끌려갑니다. 교차로에서 맞은편에 있던 검은색 차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뒤따라온 경찰이 운전자와 몸싸움을 벌입니다. 검은색 차를 운전했던 시민이 뛰어와 조수석으로 들어갑니다. 차 열쇠를 뽑았고 경찰은 운전자를 바닥에 눕힙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5일 낮 4시쯤입니다. 무면허로 차를 몰던 35살 유모 씨는 경찰이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경찰관을 매달고 저쪽 교차로 방향으로 35m가량 도망가 김모 경위가 다쳤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뛰어든 사람은 33살 윤자훈 씨입니다. 그 아버지도 현직에 계셨었는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제 주변에서도 이런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막았던 거였거든요.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게 걸려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윤 씨에게는 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연말쯤 담뱃값에 부착된 경고 그림이 바뀝니다. 2년 만인데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특히 그동안 예외로 놔뒀던 관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 그림이 붙습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지만 몸에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면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폐암 위험 최대 26배, 후두암 위험 최대 16배. 올해 말부터 새로 바뀌는 담배 경고 문구엔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표기됩니다. 2년 동안 쓰여 익숙해진 경고 그림도 모두 새로 바뀝니다. 더 강렬하고 구체적인 이미지로 보강됩니다. 수술 장면 대신 암으로 뒤덮인 실제 환자의 폐와 심장, 그리고 입안을 찍은 사진이 쓰였습니다. 효과가 낮았던 피부 노화 경고는 치아 변색 사진으로 교체됩니다. 정부는 관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 그림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 담배에는 경고 그림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개월 만에 점유율이 10%에 육박하게 되자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겁니다. 덜 해로운 담배로 오인되어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는 관련형 전자담배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담배협회는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일부 연구 결과를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확대 해석했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식약처의 유해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규제부터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업체의 자체 조사에서도 발암 물질이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오늘도 전국이 뿌연 하늘이었죠. 우리 국민들이 지진이나 북한의 핵보다도 더 불안해하는 것, 미세먼지로 나타났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이제 창문 열어놓으면 먼지 같은 게 좀 많이 뿌옇게 쌓이는 점이 좀. 제 일상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자연재해도 최근에 많이 발생한 게 많았는데 매일 아침에 경보 관련돼서 매일 울리니까 진짜 심각하구나 싶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가장 불안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3,800여 명을 대상으로 각종 위험에 대한 불안 수준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중에서도 미세먼지는 5점 만점에 3.46점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고령화와 경기 침체와 같은 사회 문제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홍수와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2013년 관심도가 19위에 불과했던 미세먼지가 지난해에는 6위로 떠올랐습니다. 미세먼지로 이민을 고민한다는 인터넷 게시물은 2년 전보다 10배 늘었습니다.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하루 평균 농도가 나쁨 이상인 날이 2달이 넘을 걸로 보여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영남 일부 지방을 제외하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였습니다. 특히 서울은 오후 6시 무렵 1시간 평균 PM2.5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7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앞으로 1시간쯤 뒤 미국이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새로 엽니다. 국제사회가 예루살렘을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도시로 규정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준 상징적인 조치죠. 팔레스타인은 100만 명의 순교자를 보내겠다고 반발했는데 조금 전 외신에 따르면 예루살렘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오늘 하루 팔레스타인 최소 16명이 사망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주민 수백 명이 국기를 들고 행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문구가 버스에 내걸렸고 축구 구단도 트럼프를 넣어 이름을 바꿨습니다.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것을 환영하는 겁니다. 개관식은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기념일에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녀 이방카 보좌관 부부와 문우신 재무장관 등 축하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전야제에는 과테말라 등 일부 친미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불참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미래 독립국가의 수도로 점찍어둔 예루살렘의 국제적 지위를 트럼프 정부가 흔든 사실에 불만으로 해석됩니다. 팔레스타인은 이날을 분노의 날로 정하고 100만 명의 순교자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현지 병력을 2배로 늘려 대치 중입니다. 최근까지 이어진 시위에서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이미 팔레스타인인 40여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2.8 평화협상은 해법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싱가포르와 인접한 나라죠. 인도네시아에서 어린아이를 포함한 일가족들이 하루 사이에 잇따라 자살 폭탄 테러를 벌였습니다. 교회와 경찰을 상대로 자살 테러를 감행한 일가족에는 8살, 9살의 소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추종자들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경찰 지휘부 입구에 오토바이 2대가 차량을 따라 들어옵니다. 각각 2명씩 탄 오토바이를 경찰이 제지하자마자 폭탄이 터집니다. 이들은 일가족으로 함께 타고 있던 8살가량의 딸은 살아남았습니다. 테러범 4명이 숨졌고 경찰 4명 등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수라바야의 가톨릭교회 3군데서 일가족이 연쇄 자살폭탄 테러를 벌여 최소 13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지 하루 만입니다. 9살 딸 등 4자녀와 부인을 테러에 동원한 아버지는 인도네시아의 IS 연계 테러 조직의 지역 담당자로 확인됐습니다. IS도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선 이슬람 극단주의 IS 동조 세력의 테러가 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IS에 동참했던 약 1,100여 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귀국하면서 붙합니다. 미국의 한 안보 컨설팅 업체는 이들이 상당한 수준의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희생자를 애도했고 EU 등 국제사회도 인도네시아가 테러에 맞서는데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구명 튜브를 맨 경찰이 바다에 빠진 여성을 구합니다. 그제 새벽 2시 25분쯤 부산 우동의 한 방파제에서 이 여성이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색에 나섰던 부산 해운대 경찰서 소속 안상후 경위와 정동준 순경은 여성을 발견하고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했고 경찰은 2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에서 시속 109k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모래 폭풍이 불어닥쳐 최소 40명이 숨졌습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는 상황에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발생한 폭풍으로 곳곳에서 집이 부서지고 항공기 결항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2일에도 모래 폭풍이 북부 지역을 휩쓸어 1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국 충칭을 떠나 티베트 자치구로 향하던 스촨 항공 여객기의 조종석 유리창이 깨져서 급히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부기장과 승무원 등 2명이 다쳤고 승객 중에는 부상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여성이 헬기로 옮겨집니다. 54살 김모 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전남 영암군 월출산 장군봉 근처 암벽에서 5m가량 추락해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김 씨가 다쳤지만 산세가 험해 출입이 금지된 탐방로에 들어갔다며 김 씨와 일행 2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50년째
충남 계룡산에 밀착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매년 150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기대를 안고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밀착 카메라를 만난 주민들은 다 망한 동네 같다, 유령 도시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손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계룡산 국립공원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곳은 가장 유명한 봉우리 중에 하나인 장군봉인데요. 조금씩 화면을 아래로 내릴수록 형형색색의 건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실 영업을 같이 하는 이 숙박업소들인데요. 최근 10년 사이에 이런 모텔들이 수십 곳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골목 양쪽으로 모텔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골목도 모텔뿐입니다. 계룡산 동학사 입구 주변 모텔은 40여 곳으로 직원과 손님이 마주칠 일이 없는 무인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골목 끝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자연사 박물관이 14년째 운영 중입니다. 등산객들은 우후죽순 생긴 모텔이 절경을 가렸다고 지적합니다. 무인텔 저기 사람 얼굴 안 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 그렇지 뭐. 어떻게 해 이거 못하게 할 수도 없잖아. 원래 이곳은 충청남도가 1987년 온천 개발지구로 지정해 가족 단위 휴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무산되면서 개발 권한이 2009년 공주시로 이관됐고 이듬해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모텔 26개가 새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개발지구로 지정됐다가 자연이 훼손된 곳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계룡산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내려와 봤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에는 이렇게 목재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고 주변은 논이나 밭농사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 주민들에 의하면 한 개발업자가 이 땅을 2, 3년 넘게 방치하면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천이 발견된 계룡산 갑사 주변은 지난 2004년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개발사가 공사를 중단하면서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저 산을 저렇게 깎아놓은 게 지금 벌써 2년째 방치가 되고 있고요. 이게 여름이 되면 뱀 해충해갖고요. 엄청나게 제가 피해를 많이 봐요. 결국 지자체는 지난달 온천 발견 신고 수리를 취소했고 온천원 보호지구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립공원 입구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인 또 다른 마을에서는 대형 상업시설 공사가 1년째 멈춰 있습니다. 보면 동네 다 망한 기분이 들어요. 유령도시같이 그냥. 인근 주민들은 공사가 왜 중단됐는지 그리고 언제 재개될지 몰라 답답해합니다. 아이고 안 좋지. 이렇게 놔두고 하든지 말든지 괜히 여기 사람 몇 집만 다 강제로 내쫓고서는. 시행사 측은 운영과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미뤄졌다며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 이르면 다음 달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 명령 해갖고 뭐 안전적으로 조치를 한다거나 미관상 저해되지 않게 조치하는 방법 외에 딱히. 지난해에는 산림청이 계룡산 주변에 난립한 무속행위 시설물 28곳을 강제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능선 모양이 닭벼슬을 쓴 용과 같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진 계룡산. 국립공원 지정 반세기 만에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룡산 주변에선 크고 작은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손을 놓은 사이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은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아침처럼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여는 것이다. 셀트리온, 마침내 바이오의 시대를 열다. 시대가 바뀌면 리더도 바뀐다. 셀트리온.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리가 없는 것은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38년 만에 공개된 미공개 영상. 흑백의 화면만이 남아있을 뿐 음향이 담겨있지 않은 그 영상 속에는 모진 그날을 견뎌낸
5월 광주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친 이웃을 위해 헌혈을 하고 주먹밥을 나누고 관을 나르거나 가족의 영정을 들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표현처럼 그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과도 같았습니다. 낡고 지직거리는 흑백 화면 속에 잠겨 있는 것들. 고요함이 던져주는 커다란 외침이 오히려 그 비극의 심도를 깊게 내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작품 역시 색채가 없어서 차라리 더 깊이 와닿는 것이었습니다. 고암 이응로 화백은 80년 5월을 보고 들은 이후부터 하얀 종이 위에 검은 먹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려냈습니다. 일렬로, 원형으로, 나선형으로 서서 어디론가를 향해서 움직이거나 염원하는 움직임. 필경 그들의 모습은 핏빛으로 선명했기에 노 화백은 색을 지운 무채색으로 그날을 담아냈던 것은 아니었을까. 긴 시간 동안 소리를 지우고 색채를 지우고 숨죽여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내지도 못한 동안 되레 당당하게 소리를 높였던 가해자와 이응로 화백이 차마 색을 칠하지 못했던 그 비극의 희생자들에게 되레 붉은색을 입히고자 했던 또 다른 가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차마 드러내지 못했던 해묵은 상처들이 감춰진 그날을 증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나흘 뒤면 또다시 5월의 그날. 열흘 전 5.18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집에는 갑작스런 벼락이 쳤다고 하던데 아마도 과학적이지 않은 우연의 그 현상으로 뭔가 자그마한 징조라도 읽어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저 40년 가까이를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지내온 착한 소시민들의 또 다른 초상이려니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핵시험장 폐기를 투명성 있게 보여주기 위하여 국내 언론기관들은 물론 국제기자단의 현지 취재 활동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남조선에서 오는 기자들로 한정시킨다. 네, 북한이 다음 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합니다. 이를 앞두고 여러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핵실험장을 폭파하면 방사능이 터져나온다. 폭파한 뒤에 핵물질을 모아서 다시 무기를 만들 수 있다. 팩트체크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갱도를 네. 모두 폭파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확인된 갱도는 4개입니다. 네. 이 가운데 1번, 2번은 6차례 핵실험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3, 4번은 핵실험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북측은 이 4개를 모두 폭파시키기로 하고 우리를 비롯한 언론들을 23일에서 25일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가 될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지금 계속 퍼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씩 좀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 내용입니다. 함부로 폭발을 시키다가 자칫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폭발을 하면 실험장 안에 있는 핵물질이 새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의 분석으로 들어보시죠. 네. 그거는 좀 황당하죠. 6번째 핵실험할 때 위력이 제일 컸어요. 그런데 그 같은 그 갱도 내에 이미 무너진 곳이지만 2번, 3번, 4번, 5번 실험한 기폭실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방사능 유출됐어요? 안 됐죠? 네, 가장 규모가 컸던 6차례 중에서 6차 핵실험 때 방사성 물질의 유출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폭파는 그 핵실험의 대략 250분의 1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과학적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일 텐데 두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폭발을 하고도 핵물질을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11일 한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약간만 처리하면 언제든 탄두로 다시 쓸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핵화를 선언하고 핵시설까지 폭발을 했는데 그 핵물질을 다시 긁어서 모아서 쓴다면 좀 문제가 클 것 같은데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전문가의 얘기로 들어보시죠.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 핵무기 자체라는 것, 그러니까 농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반응은 할 거고요. 근데 그거를 모아서 분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순물 다 제거하고 빼내고 굉장히 또 복잡한 공정이 될 겁니다. 그게 결국은 제철이거든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하 갱도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방사성 물질의 온도가 수천만 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네. 이 과정에서 남은 핵물질이 돌처럼 굳습니다. 이런 상태가 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재활용하는 건 어렵습니다. 네, 재활용하는 건 어렵다. 그럼 마지막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하수를 통해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전문가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는 보도였습니다. 들어보시죠. 플루토늄이나 그런 것들은 금속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반은 표면이 주로 그 약음이온입니다. 그게 이제 흡착을 한다는 건데요. 지하수 유출이 되면은 그 핵종들이 그 녹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빨리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북한이 전문가는 빼고 기자만 초청했다. 그래서 쇼에 그칠 거다라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네, 전문가의 참석 여부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취재한 전문가들은 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사후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폭파할 때 참관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향후에 국제기구 혹은 전문가의 사찰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열죠. 예. 첫 키워드는 총력 대리 투쟁으로 잡았습니다. 예. 누가 누굴 대리합니까? 예. 보좌관들이 대리 투쟁에 동원이 된 정황이 있는데요. 예. 오후에 통과는 됐지만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막기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점거 농성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 오늘 로텐도울에서 점거 농성을 했는데요. 지방선거 나가는 의원들의 사퇴서 처리를 막기 위한 투쟁이었는데 지금 보면 본회의 문 앞에 저 뒤에 나란히 선 사람들이 국회 보좌진들입니다. 예. 양 농성이 지속되자 문 앞에 계속 막고 서 있기가 뭐해서 양 옆에 앉기도 했습니다. 예. 오전 9시가 안 돼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실 보좌진들에게 전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총력투쟁 긴급 의총 알림 이렇게 해놓고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전 보좌진들이 앞서 화면에서 봤던 로텐도울인데요. 로텐도울로 집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몇 차례 그 자유한국당의 보좌진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 측에서도 계속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로텐도울로 집결하라고 했는데요.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저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보좌진들이 호응이 없었다. 뭐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더 와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원내대표면 의원들한테 보내는 게 좀 상식적인 것 같은데. 예. 그렇다 보좌진들한테 직접 보냈다는 얘기인가요? 예. 몸싸움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예. 과거의 예로 볼 때 몸싸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좌진들이 와서 좀 물리력을 동원하자, 물리력을 충원하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실 보좌진들은 익명을 전제로 이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왜 이런 몸싸움이 예상되는 곳에 우리를 부르냐는 불만이었습니다. 예. 결국 한 보좌관은 실명으로 보좌관 카톡방에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물리력을 동원하는 정쟁의 방패막이로 유형되는 보좌진이라는 제목의 긴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 저 밑에는 보좌진들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회 회의를 막는 퇴거 명령에 불응하거나 또는 폭행을 했을 경우 최대 7년까지 국회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물리력이 예상되는 그 자리에 보좌진들을 불러놓고 뒷일은 언제나 나 몰라라 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실명으로 했다고 했는데 박성태 기자는 여기 이제 익명으로 좀 가려줬군요. 그렇습니다. 실명으로 했지만 보좌관 카톡방에서 실명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해서는 이름을 뺐습니다. 예,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좌진들한테 왜 죄송합니다. 불법 행위를 하라는 거냐? 뭐
뒷감당을 해줄 것도 아니면서 뭐 이런 불만이겠죠, 당연히. 예, 보좌관들의 그런 불만이 높았는데요. 예. 일단 지도부는 집결하라고만 했지 몸싸움을 하라고는 안 했지만 뭐 당연히 예상되는 자리다 이런 것들이 보좌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실제 오후 4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을 했는데요. 사실 총력 동원을 얘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몸으로는 막지 않고 예. 목소리로만 규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좌진들에게 모두 다 집결하라라고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지만 사실 의원들도 반이 채 안 왔습니다. 예.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불상사는 안 일어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몸싸움은 없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엇갈린 퀴즈로 잡았습니다. 퀴즈가 아니라 키즈. 예. 예. 무슨 퀴즈, 그러면 누구누구 아이들 뭐 이런 식이 되는데요. 예. 오늘 자유한국당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노원병에 강현재 변호사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강현재 변호사는 원래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퀴즈로 불린 적이 있습니다. 예. 측근으로 꼽혔고요. 안철수는 왜라는 책에 공동 저자의 명단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해 7월 이른바 제보 조작 사건이 터지자 국민의당을 탈당했었는데요. 뭐 당시에 안철수의 새 정치는 없었다. 뭐 이런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눈길 끄는 것은 강현재 변호사가 출마하는 노원병에는 한때 박근혜 퀴즈로 불렸던 이준석 당협위원장이 역시 공천이 확정적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정말 퀴즈 같긴 하네요. 예, 2012년에 당시 정치에 입문할 때 이준석 당시 비대위원은 박근혜 퀴즈로 상당히 이름이 불렸었습니다. 예. 하지만 역시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거쳤다가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한때는 엇바뀐 그런 그래서 뒤바뀐 퀴즈군요. 그렇습니다. 예. 한때 박근혜 퀴즈로 불렸던 사람이 바른미래당 후보로 지역구에 나올 예정이고 한때 안철수 퀴즈로 불렸던 사람은 다시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예. 안철수 인재영입자 있는 당과 반대당에서 서로 비판하면서 나올 예정입니다. 예. 두 퀴즈가 붙는다로 노원병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하지만 해당 선거구는 최근 JTBC가 여론조사했을 때 우선 여당 후보가 절반 가까이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이준석 위원장이 그 다음이고 오늘 공천이 확정된 자유한국당의 강현재 후보는 올라오지 않지만 현재 과거에 했던 사례로 볼 때 또 없다와 모름 정도가 30% 수준인 걸 볼 때 예. 우선은 퀴즈의 선전은 나중에 성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정치인들이 서로 이렇게 터전을 옮기는 건 뭐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예. 그러려니 할 때도 있는데 사실 그게 뭐 상식적인 건 아니죠. 근데 뭐 아무튼 더군다나 뭐 퀴즈로 불릴 정도라면은 그러게요. 핵심으로 불렸다. 예. 최측근으로 꼽혔다. 이 정도 해석도 가능합니다. 서로 근데 이렇게 바꿨다는 게 좀 이색적이긴 합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1등만 기억하는으로 잡았습니다. 예. 세태? 1등만 기억하는 세태? 예전에 그런 세상이 있다는 한 예. 방송인의 그 개그가 계속 있었는데요. 예.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후보가 예. 선관위로부터 최근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다. 뭐 금상은상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경고 대상이 된 건 부풀려졌던 수상 경력인데요. 지난 4월에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대학 토론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서는 베스트 스피커상을 받았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예. 한 언론에서 CBS에서 당시 수상 경력이 셀프 업그레이드 됐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금상은 아니고 은상이었고요. 베스트 스피커도 아니고 그냥 스피커 상이었습니다. 예. 그러자 본인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고 해명을 했는데요. 오래된 일이어서 잘못 알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1등으로 잘못 기억한 겁니다. 예. 원래 그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이력을 허위로 기재하면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장 선거 중에 그런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보통 자신의 성과를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가짜 뉴스를 유포했을 때 예.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확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배현진 후보는 서면 경고로 그쳤는데요. 선관위 측에 물어보니까 허위 이력 게재 시기나 또는
당선 목적 여부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예. 이미 후보로 등록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고 정정이었기 때문에 서면 경고로 조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오전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수준입니다.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예. 자, 끝나고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싱가포르에 가 있는 김태현 기자와 박현주 기자를 연결해서 싱가포르에서 소셜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